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예식장 한가운데서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두 무릎을 꺾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었고 그 앞에는 낡은 옷차림의 한 노인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범한 시장 할머니로만 보이던 그녀 앞에서 잘나가던 이사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아무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천장의 샹들리에만이 그 무거운 정적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어느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부산 끝자락 좁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누구보다 먼저 좌판을 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미옥, 올해로 68살이었습니다. 꽃무늬가 다 바랜 몸빼바지에 팔꿈치가 해진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한눈에 봐도 그저 평범한 시장 할머니였습니다. 좌판 위로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멸치 액젓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미옥은 손끝으로 액젓을 휘저으며 간을 봤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옛날엔 이 좌판 하나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장 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미옥은 잠시 허리를 펴고 골목 끝에 세워둔 낡은 1톤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트럭이었지만 미옥에게는 그만큼 편한 차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드디어 결혼 날짜 잡았어요. 미옥의 거친 손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 시집 간다고? 할미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미옥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얼굴이 활짝 폈네. 우리 손녀 결혼한다고 하네요. 어머, 좋겠다. 예식장은 어디로 알아보시려고? 미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에 둔 곳이 있었지만 굳이 티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한번 가봐야지요. 그날 저녁 손녀 지은이 직접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은은 트럭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할머니, 예식장 알아보러 가실 때는 그 트럭 말고 다른 차로 가시면 안 돼요? 옷차림도 좀 신경 쓰시고요. 이 차가 편한데 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차를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잖니. 지은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여 할머니가 차림새 때문에 예식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옥은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 차림 그대로 무시당한 적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속으로 한 가지만 되새겼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건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이지 내 부끄러움은 아니라고요. 다음날 아침 미옥은 평소처럼 몸빼바지와 낡은 카디건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트럭은 한참을 달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옥은 손녀가 알려준 곳 글로리아 웨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기가 요즘 제일 인기 많은 데래요. 신부 친구들도 다 거기서 했대요. 그래, 알겠다. 미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어디든 손녀가 좋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 트럭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뭘 타고 가니? 이게 제일 편한걸. 신호에 걸려 멈춰선 사이 옆 차선 운전자가 낡은 트럭을 보고 픽 웃었지만 미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내비게이션이 도착을 알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들자 통유리로 뒤덮인 새하얀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입구 앞으로는 윤기나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빼입은 발레파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대단하구먼.
미옥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 하나가 다가와 트럭 운전석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발레 파킹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저 끝에 대두면 되지요. 미옥은 직원의 안내를 사양하고 건물 옆 한적한 구석에 직접 트럭을 세웠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꽃무늬 몸빼바지, 낡은 카디건, 깊게 패인 주름. 옷이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지. 미옥은 그렇게 되새기며 가방을 챙겨 들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로 향하는 동안 회전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미옥을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사이에서 미옥의 행색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는 흠칫 놀란 얼굴로 쳐다보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또 누군가는 옆 사람과 귀갯말을 나누며 미옥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옥은 그 시선들을 모르는 척 천천히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냉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천장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바닥은 거울 같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식 상담 오셨습니까? 입구를 지키던 안내 직원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손녀 결혼식 좀 알아보려고요. 안내 직원은 미옥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고는 별다른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상담 데스크 쪽을 가리켰습니다. 평생 낯선 화려함이었지만 두려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목적은 하나, 손녀의 결혼식을 가장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데스크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미옥을 자리에 앉아있던 직원 하나가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노수진의 데스크 앞에 선 미옥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데스크에서는 정장을 입은 가족들이 웃으며 화려한 샘플 사진을 넘기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낡은 옷차림으로 혼자 서 있는 미옥의 모습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상담으로 오셨어요? 노수진이 미옥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명찰엔 노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말투엔 이미 가벼운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녀 결혼식 좀 알아보려고요. 수진은 펜을 까짓거리며 다시 한번 미옥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꽃무늬 몸빼바지와 낡은 카디건, 손에 든 가방도 시장에서나 볼 법한 낡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수진은 이런 차림의 손님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견적표를 받아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고 수지는 이미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희 홀은 기본 패키지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혹시 동네에 더 작은 곳도 알아보고 계신지. 미옥은 잠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데요. 제일 비싼 것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사무적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비싼 거요? 거긴 한 번에 몇 천만 원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수진의 눈빛엔 정말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다는 의심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낼 수 있으니 보여달라는 거지요. 그 차분한 한마디가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차림으로 왔다가 가격을 듣고는 슬그머니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미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가져올게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 직원이 슬쩍 다가와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었지만 옆자리 직원은 미옥 쪽을 흘끗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가장 비싼 패키지를 찾는 게 영 이상하다는 눈치였습니다. 미옥은 그 작은 소란을 다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그가 나타나자 데스크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곧장 노수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사정을 설명하자 남자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명찰엔 총괄이사 서태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슈트와 윤이 나는 구두, 누가 봐도 이 공간에 익숙한 걸음걸이로 그는 직접 미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이미 평가가 끝나 있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이요. 제일 좋은 걸로 보고 싶다고 했어요.
디파짓을 먼저 받는데 혹시 가족분 중에 함께 오실 분은 없으신가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깔린 의심은 또렷했습니다. 미옥은 그 속을 모를 리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디파짓이요. 태주는 봉투를 흘끗 보더니 손가락 2개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이게 다 현금이에요? 진짜로요? 옆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픽 웃었습니다. 수진도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고 멀찍이 상담을 받던 다른 손님들도 슬쩍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정색하며 한번 들어가는 돈이 일반 가정 몇 년치 생활비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헛걸음을 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투였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어 보였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어보면 될 거 아니요. 미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간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보통 이쯤 말이 나오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직접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지폐 다발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진짜네. 그러고는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며 다음부턴 카드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점잖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여전히 노인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 돈, 내가 들고 다니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미옥의 대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 낡은 옷차림의 노인과 세련된 이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변 직원들도 어느새 웃음을 멈추고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평범한 손님은 아니라는 낌새가 조금씩 로비 전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신분증과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태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시선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한라식품 회장 한미옥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라식품.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식품 그룹이었습니다. 마트마다 자리한 멸치 액젓과 발효 조미료가 전부 그 회사 제품이었고 작년엔 해외 수출 소식으로 뉴스에까지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황급히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럼 여태 가짜인 줄 알았어? 미옥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큰 실수를. 태준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려 하자 미옥이 가볍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사과받을 기분 아니니 일단 자료나 봅시다. 태준의 손에서 명함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명함을 주워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던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군거림이 데스크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휴대폰을 슬쩍 꺼내드는 손님도 보였습니다. 저분 회장님이래. 진짜? 아까 그 봉투 진짜 돈이었나 봐. 이사님 얼굴 좀 봐. 사람이 저렇게 새파래질 수가 있나. 소문은 순식간에 로비 전체로 퍼졌고 다른 상담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붙여봤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미옥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차분한 눈빛,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미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옥을 가장 안쪽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책상 위엔 결제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엔 회사 설립 기념패와 함께 피 바른 사진 한 장이 작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장 골목을 배경으로 찍은 앳된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뵈고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미옥은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 같더만. 태주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 그는 변명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가 시장 촉갈 공장에서 일하며 그를 키웠고 그때 공장 사장이 학비까지 대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는 내내 그 오랜 인연이 지금의 곤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미옥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공장 어디 있었습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박명자 씨였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미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공장 내가 차린 곳이요. 자네 학비 내가 대줬고.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비틀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겨우 붙잡고서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핏바른 사진 속 소년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미옥도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빤히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사람의 눈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도 처음 지을 때 내가 투자했던 자리요. 자네가 여기 이사로 앉아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만.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오늘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가 그의 시선 끝에 걸리자 그는 황급히 그것을 손으로 슬쩍 가렸습니다. 미옥은 그 작은 몸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끝내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 한번 봅시다. 태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미 정체가 드러난 마당에 더 숨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미옥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회계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낸 선납금 목록과 환불 처리 내역이 한 화면 안에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키워온 미옥의 눈엔 그 어지러운 숫자들 속에 숨은 패턴이 금세 읽혔습니다. 먼저 들어온 돈으로 나중 나갈 돈을 막아온 위태로운 돌려막기였습니다. 숫자들 사이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지은. 선납금 항목 옆 빨간 글씨로 작게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 환불의 우선 사용. 미옥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녀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리며 맡긴 돈이 누군가의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 손녀 결혼식 선납금을 다른 사람 환불해 주는데 썼다는 거요?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막혀서 먼저 들어온 돈으로 나중 환불을 막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급했고 회사가 부도나면 직원들 다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어갔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날짜 전까지는 어떻게든 다시 메워 넣으려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거둬 키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며 미옥은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군거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낮고 조용한 한마디였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바깥의 모든 소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글로리아 웨딩의 재정 문제는 본사 차원의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선납금을 돌려막은 사실이 드러나자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변호사를 통해 횡령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수와 전액 변제의 의지를 보인 점, 그리고 노무의 병환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를 정상화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몫이요.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죄 없는 직원들까지 다치게 되니 미옥은 결국 흔들리던 회사에 직접 투자해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모든 고객의 선납금은 전액 보장됐고 한지은의 결혼식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변제가 끝나기까지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겨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넨 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노수진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옷차림으로 손님을 가늠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같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미옥이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수지는 먼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날 일은 두고두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요. 미옥은 짧게 답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몇 달 뒤 화창한 봄날 오후 새로 단장한 예식장에 한지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고 하객들 사이에선 작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수진이 하객들을 안내했고 맨 뒷줄에는 미옥이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지은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고맙긴 네가 행복한 게 할미한텐 제일 큰 선물이지. 웨딩카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던 미옥은 낡은 트럭에 올라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도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또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에는 늘 누군가의 용기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주인공이 낡은 옷차림 때문에 웨딩홀에서 무시당하는 장면은 누구나 한 번쯤 현실에서 봤거나 겪었을 법한 일이라 초반부터 몰입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단순히 신분이 드러나 모두가 놀라는 전개에서 끝나지 않고 선납금을 횡령하는 총괄 이사라는 새로운 빌런을 배치한 점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악력 서태준이 사실은 30년 전 주인공이 키워준 사람이었다는 설정입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은혜를 잊고 욕심에 눈먼 인간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전이 더욱 통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것은 주인공이 끝내 복수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모습이 이야기 전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속이 시원한 사이다 드라마가 아니라 영혼까지 남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